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제가 1980년 전남대학교 재학 중에 5.17 비상계엄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 시민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희생 위에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하지 않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저는 다시 한번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했습니다. 병력을 태운 헬기가 국회 경내 상공을 진입한 걸 봤을 때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4년 전에 치렀던 대가를 또 치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행위였다, 통치 행위였다, 2시간 만에 이루는 게 어떻게 계엄이냐 라면서 궤변을 들었습니다. 이 계엄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는 전두환, 노태우 씨처럼 장기 독재 집권을 했을 것입니다.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들은 국민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이 사람들도 계엄이 실패해서 그렇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로부터 떡고물 같은 권력을 받아서 국민 앞에 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그 권력을 향유했을 것입니다. 지난 79년 12.12 군사 쿠데타 때 신구의 명령을 저항했던 장성도 있었습니다. 지난 5.18 민주 광주 항쟁 때 계엄사의 발포 명령을 거절했던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다 어디로 가고, 이카루스가 태양의 정점에 가서 날개가 녹아지자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라드는 이런 자들이 군 장성이 되고 경찰 간부가 됐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무위원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단상의 위치를 답변자석과 마주하게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01시 1분에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됐습니다. 그리고 4시 27분 윤석열 씨는 계엄 해제를 선언하겠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계엄 선포가 되는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은 차가운 길거리로 나와서 계엄 해제를 외쳤습니다. 국무위원님들은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무위원님들 내각 사퇴를 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시민들이 외치는 이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죠? 실망스럽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의 담화 보셨죠? 그 담화를 보면서 저는 윤석열 씨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도 계엄 선포권과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윤석열 씨는 이제 우리 국민의 짐덩어리에서 흉기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흉기에서 우리 국민이 안정을 취하려면 1분 2초라도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뜻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무위원님들, 탄핵 가결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전부 동의하신 겁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귀머거리고 벙어리인 줄 이제서 알았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된 이후에 국무위원님 중에서 휴대폰 변경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텔레그램 가입 탈퇴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란죄에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전부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증거인멸 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12월 3일 자리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네, 한두 번 통화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님하고 통화한 거를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크게 하세요. 크게. 헌법과 법률에 의한 현직 대통령님께 헌법과 법률에 하면 대통령과 나온 대안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헌법 법률 몇 조이 나왔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대통령님과 총리가 이런 정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얘기를-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반성하세요. 총리, 어제 녹음 담화했습니다. 담화 시기와 방식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미리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담화 내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느낌. 그거는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느낌을 물어보고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 담화를 보고서 이게 정상적인 담화로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거는 법과 됐습니다. 국민이 됐어요.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 최근 한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에 한 10번 정도 9시 이후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오늘 보도 보셨죠? 저는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가짜 행렬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것을 경찰서의 음모로 위장제대라고 합니다. 위장제대라고 음모를 쓴다고 합니다. 그거 몰랐어요? 저는 모릅니다. 굉장히 총리가 업무 수행한 능력이 느슨하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은. 됐어요. 들어가세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법무차관 나오세요.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답변자 차관. 앞에 섰습니다. 통치행위가 뭐죠?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통치 개념이 원형돼서 그걸 주장한 사람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면죄부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 예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금융실명제법을 내용으로 한 긴급 재정 명령에 대해서는 이 통치행위 그거 말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거야.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예전 판례를 보면 이제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국회가 해제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1981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서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계엄 포고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와서 현재로는 현재 선포 통치행위에 대해서 12.12 쿠데타와 5.18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씨가 주장했던 통치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결은 비상계엄 확대는 강압에 의해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고 이런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 자체가 내란죄라고 인정하면서 통치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계엄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엄 선포 정당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 12월 3일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업인 상태에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엄 선포 행위 요건과 관련된 아니, 전시나 사업인 상태에 있었냐고. 전시 기타 이제 국가 비상사태 전시 사업인 상태에 있었어 없었어?
그거는 이제 계엄 선포 행위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잠깐! 부분은 네. 잠깐, 네. 전시 사변 상태에 있었냐고 10월 3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 사변 상태에 있었어 없었어? 전시 사변은 아닙니다. 아니지. 예. 그리고 계엄을 하려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공고를 하고 국회 통과도 됐습니다. 앞에 PPT 봅시다. 앞에 제일 앞에. 이게 1979년에 부마 사태 후에 선고됐던 계엄 선포를 80년 5월 17일 날 전국에 확대하면서 했던 심의다. 전 국무회의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통고 공고 절차가 전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위반됐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씨는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의결 종소수 채워지기 전에 국회를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완벽한 이 판례에 부합된 행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수사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의 권한은 부패 경제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이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 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중에 직권남용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명문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수사는 권한으로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수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는 검찰의 주장처럼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라 영장을 발부해 준 게 아니라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라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은 법원도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봐서 영장을 기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거 계속 수사했을 때 법원에 갔을 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당장 수사 중단하고 경찰로 자료 다 넘기고 김용은 신문도 넘기시 바랍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윤석열 씨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는데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의리를 지켜야죠. 수사 손 떼고 경찰로 넘기세요. 들어가세요. 경찰청 차장 나오세요. 김성구 법무부 차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경찰청 차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답변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실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 경찰이 앞에 섰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종착역은 윤석열 씨를 체포영장이든 체포든 구속영이든 구속이든 신병을 확보합니다. 신병을 확보했을 때 지금 윤석열 씨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경호처에서 권총을 빼들고 영장을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알겠습니다. 상태입니다. 국수본에서 수사 절차에 따라서 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답변을 위해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윤석열 씨가 선관위를 장악한 이유에 대해서 보안이 취약하다.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선관위에서는 반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면 누가 와야 됩니까? 기술자가 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누가 와야 되죠? 검사가 와야 되죠. 윤석열 정권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검사가 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왜 계엄문이 왔죠? 그 자체가 바로 헌법에 근거도 없고 법률상 근거도 없는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체가 국헌을 분란시키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이 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답변자석과 마주보던 단상의 위치를 우호석 정면을 향해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자의 발언 시간이 초과되어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양심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갑니다.